주간 브리핑. 2015년 9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쉬셨습니까? 오늘 한겨레 신면 명동성당은 괴로워, 이런 제목의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중심 공간인 명동성당이 최근 이딴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대성전에 들어와서 성수를 뒤엎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장실에 왔다가 흉기로 위협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명동성당 사무국 관계자는 심신이 고달픈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성당에서 과격한 방법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사회 불만을 성당에서 표출하는 현상, 이걸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는 카니발이라는 축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때만 되면은 여흥을 즐기라면서 여성은 물론이고 모든 사회적 약자에게 당시 권력자들이 술과 고기를 잔뜩 안겼다고 합니다. 곧 있게 될 예수의 고난을 기념하는 40일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면은 금욕을 해야 하니까 미리 회포를 풀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무렵 도시 전체는 사회적 약자의 해방구가 됩니다. 질펀한 유흥은 물론이고 가면 쓰고 권력자와 종교 지도자들을 실컷 조롱해도 뭐라 타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러시아 비평가 미하일 바흐치는 이런 카니발을 소통이라고 정의했고요. 현대 철학의 상징인 니체는 축제를 구원과 치료의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즉 교회가 권력의 중심이던 16세기 무렵 프랑스와 라블레라는 문학가는 풍자소설을 통해서 악마에게 잡아먹혀라, 더러운 신부들아, 이렇게 질러댔습니다. 유럽만이 아닙니다. 18세기 탐관오리가 판치던 조선 땅에서도 양반의 위선을 조롱하는 봉산탈춤이 무엇 백성들의 분을 풀어줬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숨막힙니다. 약자의 경제적 빈곤은 절망 수준에 이르렀고, 이는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헬조선이라는 유행어로 상징됩니다. 이런 비극을 정색을 하고 비판하거나 심지어 풍자를 해도 사법적 철퇴로 돌아오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오늘 한겨레 박노자 교수의 칼럼 중 일부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절망 코드야말로 한국 젊은 층의 신조어를 관통한다. 이들 신조어 중에서도 앞권은 헬조선, 즉 지옥 같은 한국이다. 영어인 헬, 즉 지옥은 이 신조어의 현대성을 부각하지만 한국도 아닌 조선이라는 말이 붙은 것을 보면은 이건 신분의 대몰림이 거의 제도화된 한국 사회의 퇴행성을 암시한다. 150년 전에 조선의 한양 북촌에서 태어난 권문세도가들의 자녀들이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듯 오늘날 강남족은 거의 저들만의 세습적 카스트를 이루어서 거주지, 통혼권, 학습, 유학 루트, 언어, 그러니까 영어를 상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런 행태, 그리고 웰빙 등의 차원에서 배타적인 세습 신분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누가 이런 절망을 그치게 할까요? 약자가 운명을 탓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공정한 세상을 누가 열까요? 이 시각 간추린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란 핵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비확산 과제인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국제사회의 노력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 총회의 고위급 기조연설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추가 도발 위협을 중단하고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매년 같은 말이군요. 마치 새벽녘의 고유의 어떤 제한 정책인 것처럼 다들 오해하고 있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의 회동 결과를 설명하고 당내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서지만 서청원 최고위원 등 과반수가 불참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안심번호를 통한 국민공천제 도입이 야당 입장을 그대로 받았다는 비판은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The existence of liquid water, even if it's super salty, briny water,
gives the possibility that if there's life on Mars, that we have a way to describe how it might survive. 존 그런스펠트 미국 항공우주국 과학탐사 부책임자가 한 말입니다. 소금물이라도 액체 상태의 물이 있다는 것은 화성에 생명체가 있으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설명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 게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화성에 물이 흘렀던 흔적과 얼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지만 흐르는 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처음 확인된 것입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산양산삼 막걸리, 연지연 곰탕, 빌라데미 공동 제공입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컴백홈 대리운전. 여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컴백홈 대리운전이 왜 여자한테 좋냐고요? 대리기사님을 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합니다. 대리기사님의 사진과 평가, 체험 후기를 보시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를 현금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간편히 끝냅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왜 이제 나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리운전. 이제 컴백홈으로 바꾸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컴백홈 대리운전을 입력하세요. 신규 고객 전용 쿠폰 번호 1818 입력하시면 기본 10,000원에 쿠폰 10,000원을 더해서 2장의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하하, 남자한테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지리산 해발 750m 청정 지역에 위치한 농장에서 직접 생산한 지리산 산양산삼. 그 산양산삼으로 만든 약선 막걸리. 진한 향기에 깊고 부드러운 맛. 이런 막걸리는 정말 처음이야. 막걸리는 쌀로 만들어야 속이 편하고 숙취가 없습니다.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100% 우리 쌀로 만든 전통주. 지리산 산양산삼 막걸리. 촌사람닷컴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촌사람닷컴을 검색하세요. 문의 1899-4188. 지난 25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했지요. 출국하는 현장 서울공항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순방길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을 배웅하지 않은 것이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촉발된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설, 또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논란,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친박계의 집단 반발 등으로 쌓인 앙금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국민공천제, 즉 오픈 프라이머리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는 안심번호 공천제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두고 서울신문은 공천 룰을 둘러싼 친박근혜계의 압박에 김무성 대표가 반격에 나선 것 아니냐,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야 청와대 중심축인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이의 정치적 거리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제가 서울신문 기사를 고른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이게 주목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바로 어제 김무성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이게 무슨 일이냐 라면서 불만을 표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무성 대표가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었죠. 그런데 서청원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박 인사들은 모두 다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을 영도자로 모시는 친박의 조직적인 움직임을 감안한다면 청와대가 어떤 심사를 갖고 있는지 대략 판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청와대는 과연 김무성 대표에게 신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기문과의 밀월설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유엔 총회와 유엔 개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미국 뉴욕을 방문하던 와중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7차례에 걸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대망론이 또다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여권에서는 유력한 대선 주자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대신에 친박근혜계가 반기문 사무총장을 차기 주자로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관계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총장의 교감을 놓고 비박근혜계인 김무성 대표에게 대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데다가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한 반기문 총장이 청와대가 바라는 차기 주자로 적격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와 인터뷰를 한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충청도 출신인데다 대중적 인기도가 있는 반기문 총장이 여권의 주자가 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반기문 총장 대망론은 김무성 찍어내기 이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새누리당의 한 인사는 김무성 대표 외에 다른 주자들이 많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라면서 반기문 총장을 여권 내에 대권 주자 경쟁을 위한 페이스메이커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관료 출신이 사실 대통령 자리까지 간 선례가 있었나요? 예. 최규하 대통령 하나 있었군요. 최규하 대통령이야 열애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권력 의지를 갖고 국민에게 신망을 사서 대통령이 된 사례는 아니니까 말입니다. 여간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이번 오픈 프라이머리 여야 합의로 극명한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곧 청계천 사업 10년 됩니다. 국민일보 3면을 보면은 가든5로 이주한 청계천 상인들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안규호 전 청계천 상인 대표 이야기가 특히 주목됩니다. 청계천 복원 이후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뜸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청계천 상인은 2번 죽었다. 네. 1988년부터 서울 중구 황학동 청계천 일대에서 비디오를 팔았던 안규호 씨였거든요. 비디오 시장이 호황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개당 4,000원씩 받고 팔아서 생계를 이어갔는데 청계천 주변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안규호 씨의 삶은 180도 변했습니다. 서울시는 상가를 송파구 문정동 가든5로 옮기면은 30% 정도 싼 가격으로 임대, 분양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2010년 가든5에 입주했는데 전용 면적 7평에 한 달 임대료가 150만 원이었습니다. 미숫가루 같은 선식과 잡화를 팔았지만은 임대료 내기도 버거웠습니다. 결국 쫓기듯 가든5를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2003년에 청계천 상인 이주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인들에게 7평 정도의 상가를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에 분양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7,692억 원이던 공사 비용이 예상과 달리 1조 3,393억 원으로 늘면서 분양가는 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를 포기하는 상인들이 속출했는데요. 2007년 서울시는 청계천 상인 6만여 명 가운데 이주 의사가 있는 6,097명에게 특별 분양 자격을 줬지만 실제로 계약한 상인은 1,028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상권은 쉽게 활성화되지 않았고 상가를 임대한 상인들은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하나 둘씩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2015년 현재 직접 가든5에서 장사를 하는 청계천 상인은 100명뿐입니다. 6,097명에게 자격을 줬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100명뿐이라는 겁니다. 이거 예측 못했을까요? 지난 21일에 국민일보 기자가 찾아간 가든5는 두 개의 세상을 보는 듯 했다고 합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들어선 곳은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청계천 상인들이 입주한 지하층은 텅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빈 채로 방치되는 상가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한 상인은 서울시에게 사기를 당한 기분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든5가 아니라 가든2군요. 예,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뉜 가든5. 자, 이런 사기에 가까운 약속을 한 주인공은 누굴까요? 당시 시장은 누구일까요?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고용시장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30살 이상 인구 고용률은 2009년보다 연령대별로 1.4에서 3.9%포인트 올랐는데요. 중요한 것은 20대지요. 취업해야 하는 20대들의 고용 현황 어떨까요? 20대 청년층은 2009년보다 0.8%포인트 감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20대만 악화가 된 겁니다. 고용률이 가장 많이 오른 연령층은 60대였고 그 다음이 50대였습니다. 60대, 50대 이분들의 고용률이 올랐다. 이분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얻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정규직으로 채용됐다는 얘기일까요? 20대 고용은 질적으로도 악화됐습니다. 올해 3월에 실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보면은 20대 노동자 가운데 정규직 비율은 2009년보다 0.3%포인트 줄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9년 30.6%에서 올해 30.9% 늘었습니다. 정규직 줄인 만큼 비정규직을 늘린 셈이 됐네요. 결국 신규 대졸자의 정규직 취업문이 좁아지는 대신에 파트타임이나 인턴 같은 질 낮은 고용 형태가 확대돼 가는 추세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정부가 취업의 대안으로 강조하는 청년 창업 역시 2009년보다 줄었는데요. 창업 추세를 살펴볼 수 있는 자영업자 수가 2009년 20만 명에서 2014년 17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왜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지 대략 감이 잡히시죠? 자, 이런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가 사회 적응에 필요한 일정 기간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청년 배당 정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살 이상 24살까지의 남녀에게 1인당 분기별로 25만 원 이내의 배당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살 이상 24살까지의 인구는 10,000명 정도 되는데 이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주려면 연간 1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성남시는 소득 유무에 따라서 배당금을 지급하면 또 다른 의미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들 모두에게 똑같은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분기별로 25만 원씩 성남의 24살까지의 청년들은 25만 원씩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새누리당 소속의 시의원들이 반발할 것은 너무나 자명해 보입니다. 이걸 추진하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 아닙니까? 이재명 시장 그동안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에 이은 청년배당 정책까지 내놓고 있는데 성남시 새누리당 시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보건복지부도 이재명 시장의 독자적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죠. 이재명 시장은 보편적 복지 확대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인데 중앙정부가 못하게 하다니 말이 되느냐라면서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일면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한국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피로도는 연령, 직급, 연차를 막론하고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30대 남자 사무직이 위험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탐사 취재팀과 대한만성피로학회가 이번 달 14일부터 20일까지 직장인 1235명을 대상으로 피로도 측정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연령과 직급별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피곤한 직장인은 30대 남자 일반 사무직 주임 대리였습니다. 이들의 만성 피로도는 41.13점, 직무 스트레스는 58.78점으로 다른 연령 직급보다도 스트레스 강도가 훨씬 높다고 응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요. 전문가들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208명 가운데 입사 1년에서 5년 차가 31.7%였고 1년 미만이 14.4%였다는 겁니다. 되게 20대에서 30대까지의 신참급의 그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합쳐보니까 절반이 되네요. 예.
아이고, 입사 초기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군요. 취업해도 이들에게는 여전히 헬조선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한국 사회를 혼란으로 빠뜨렸을 때 메르스 확산 방지에 주력해야 할 정부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확진자가 150명에 이르자 정부는 홍보 전략 회의를 열었습니다. 시민의 관심을 어디다 돌릴 것이냐, 이 홍보 전략을 짰다는 겁니다. 사망자, 발생자 중심의 그 홍보보다는 퇴원 환자의 일상 스케치, 안심병원, 그리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 정책 방향성에 대한 패러다임을 달리하는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 대책본부는 그 당시에 기자들한테 배포된 보도자료부터 이전과 달리 추가 확진자, 사망자를 더는 제목에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단을 상대로 해서 합동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퇴원 환자 인터뷰를 연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메르스를 이겨낼 수 있다는 식의 관제 캠페인 쪽으로 시민과 언론의 관심을 돌리려 한 것이죠. 예, 확진자, 사망자, 이 숫자가 나가면 나갈수록 정부에게 불리하니까요. 예. 3차 감염자 확진 뒤 나흘 동안 숨긴 거 이미 일전에 국민일보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렸죠. 장관이 2차 감염으로 해서 가설을 만들라, 이런 지시까지 했습니다. 이건 결국 메르스 대처보다도 여론 무마에 힘썼던 무능한 정부의 진면모가 드러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겨레 12면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도대체 이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 싶은 그런 사안이 또 있죠.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숨진 단원고등학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 예, 순직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정규 교사가 아니다, 뭐 이런 이유입니다.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정진우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6월 인사혁신처장이 정책 결정으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하면은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조를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이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 여부를 고려해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숨진 단원고등학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여기에 해당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알아서 하지 않고 세월호 유족과 시민단체, 종교계가 거세게 요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을 거부하고 있는 기관은 공무원 연금 업무를 관할하는 인사혁신처 한 곳뿐입니다. 아, 정말 참 비정하기 이를 데 없는 정권 아닙니까? 당연히 이분들의 순직을 마땅히 인정해야 되는 것인데 말이죠.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상시 공무원이 아닌데다 공무원연금에 가입하지 않아서 순직 유족 급여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하지만 순직 인정과 공무원연금 가입은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인사혁신처의 순직 인정 거부는 관료 집단의 지나친 법 형식주의, 행정 편의주의의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늘 한국일보가 사설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차제의 정부가 신분상 제약 때문에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기간제 교사 4만 명에 대한 처우 개선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갑질 문화 척결을 외치는 정부가 오히려 갑질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겠다라는 약속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공약 지키지 않은 것이 뭐니 한두 가지입니까?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0분간의 회동 끝에 우선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국민공천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안심번호가 도입되면 일회용 가상번호가 부여된 유권자 명단이 정당에 제공되고 정당 측에서는 이 번호로 전화를 해서 상대당 지지자는 제외하기 때문에 역선택 문제가 해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해당 번호의 주인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동원 선거 역시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현재 정계특위에서 결된 안심번호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두고 김무성 대표는 꺼져가던 국민공천제의 불씨를 살려냈고
문재인 대표는 당 혁신위가 내놓은 안심번호를 통한 공천을 설득해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친박의 반응. 야당이 여야가 동시에 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아줄 것 같지 않으니까 쾌재를 불렀는데 야당이 덜컥 합의해주면서 표정이 확 달라지고 공천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했으면은 우리가 져야지 총선에서 전패를 하고 있는 당이 저 공천 제도로 손들어줬다. 이거는 뭐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항상 이기고 있는데 왜 선거에서 항상 지는 야당의 선거 방식을 받아주느냐는 친박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의 반응. 또 다른 친박 김태흠 의원은 나이 드신 분들이 참여하기 힘들다면서 딴죽. 안심번호 제도가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다면은 노인분들이나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한테 관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여론에 그런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그리고 대통령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 원래의 오픈 프라이머리 방안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말하는데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 공천제가 뭔지 참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논해왔던 오픈 프라이머리하고는 다소 변형된, 다소 거리가 있는 공천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논의되던 형태의 오픈 프라이머리는 수용하겠다는 말일까? 윤상현 의원은 애초부터 오픈 프라이머리를 반대했는데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론적으로 가능할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다. 친박이 이처럼 한 목소리로 오픈 프라이머리, 즉 국민경선제를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데 이는 친박의 영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박 대통령 입장은 무엇일까?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할 당시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여야가 동시에 국민 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이번 여야 합의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실현한 셈. 그런데 친박이 반대하는 양상. 하긴 대통령 후보 시절 약속을 뒤집은 거야 어디 한두 가지인가. 현재 사문화되고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래놓고 정윤회 부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2명을 쫓아내라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 국민 대통합의 탕편 인사로 회전문 인사나 편중 인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래놓고 친박 인사들을 당직 국가유직에 돌아가며 앉혔으며 국정원, 경찰청, 국세청 최고위직의 호남 출신을 한 명도 발탁하지 않았고 파워엘리트 218명 중 대구 경북 인사를 무려 23%나 기용해 서울마저 추월하게 했으며 낙하산 인사 비율에 있어 5월 현재 40%를 넘긴 박근혜 대통령.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이래놓고 기초단체장, 즉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에게 새누리당 공천을 제일 먼저 했던 박근혜 대통령. 상설 특검 검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현행처럼 사안별로 특별검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 공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래놓고 약속을 어기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앞과는 국회, 즉 여당과 야당을 존중하겠다던 약속.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고 여당은 물론 야당들과도 소통해야 합니다. 야당은 고사하고 여당 원내대표 찍어내고 당대표마저 흔드는 분이 누구시더라. 여섯 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제주도 귤밭 한가운데 별장을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빌라 데미에. 방문 열면 보이는 한라산, 7분 거리의 협재 해수욕장, 마당 앞 바비큐 파티까지 반려동물도 행복합니다. 제주 한경면 저지 11길에 위치한 빌라 데미에, 가장 제주다운 제주의 집 빌라 데미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빌라 데미에 또는 010-7536-6465, 010-7536-6465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경향신문 10년 기사 주목됩니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이걸 일제고사라고 부르지요. 일제고사에서 성적 향상도가 높다고 발표된 고등학교 3곳 가운데 무려 2곳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높은 고등학교 19곳 가운데 14곳에서 수능 성적이 하락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초학력 미달자가 줄고 성적이 향상되고 있다라는 교육부의 주장과 다른 지표로 나온 거죠. 일제고사 많이 치렀더니 학업 성취도가 올라갔다. 그런데 어떻게 수능 점수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 내용을 공개한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학업 성취도 평가를 통한 성적 향상도는 시도별로 특별교부금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정도로 초중등학교 활동지표로 여겨져 왔는데, 평가 과정에서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 단위에서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부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들, 야 너희들 시험 보지 마, 이러고요. 컨닝을 하건 말건 감독을 잘 안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컨닝을 조장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학교 점수가 올라가면은 학교한테 돈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제고사를 왜 하느냐, 이 말이죠. 이 부작용을 일찌감치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정권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었죠. 법무부가 다음 달 초에 국정감사 종료 이후에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을 본격화합니다. 벌써 끝나는군요. 김진태 검찰총장의 임기가요. 오는 12월 1일로 끝난다고 하는데요.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 달 말쯤에는 후임 총장 후보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했던 김수남 대검차장, 그리고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는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과학수사가 전문인 이득콩 서울고검장, 이 사람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촌동 서관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이 세 사람이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김수남 대구, 이득콩 대구, 박성재 경북 청도. 이거 뭐 이렇게 전부 다 TK 출신들이 빅3로 거론됩니까? 예, 참 이 나라의 그 인재가 다 TK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세계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8월까지 계속 줄어든 수출이 9월에도 호전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2011년 이후 4년 동안 이어온 무역 규모 1조 달러 시대도 그래서 곧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기사가 세계일보 일면에 실렸습니다. 여러분, 드론이라고 아십니까? 드론. 예, 카메라를 실은 그 소형 비행기인데요. 예, 드론. 수도권에서 드론 비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부처마다 비행 규제 원칙이 달라서 혼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 같은 경우 최근 인근 공원에서 새로 구입한 드론을 날렸는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이 김모 씨가 드론을 날린 지역은 비행 제한 구역에 속하지만은 무게가 12kg을 넘지 않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도방위사령부의 입장은 다르다는 겁니다. 수방사에 따르면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은 군부대가 인접해서 작은 드론이라도 비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김모 씨가 군 당국에 적발됐다면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웹지도 V월드를 통해서 비행금지 구역을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지도에는 항공법에 따른 비행금지 구역만 표시될 뿐 국가 중요시설 주변의 비행금지 구역 표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드론 이용하시던 분들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걸려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일보 12면에 관련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디젤 승용차 배기가스 조작 파문인 폴크스바겐 게이트가 아우디와 스코다 등 다른 폭스바겐 계열사에서도 확인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 검찰은 사퇴한 마르틴 빈터코른 전 CEO를 상대로 해서 이걸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본인은 사전에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독일 검찰은 끝까지 따져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아우디도 210만 대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것도 모두 다 한국에서 판매 중인 모델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칼을 뽑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말이죠. 한국일보 28면 완구 과소비를 부르는 명절 등골 더 휘는 부모, 이런 제목의 기사를 접하면 공감하실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추석 연휴였던 지난 28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 완구 코너, 중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 매장을 찾은 46살 이모 씨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아이들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에게 용돈 30만 원을 받은 아들이 레고 쉴드 헬리 캐리어를 사달라고 매장을 찾았지만은 가격이 무려 54만 9,900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모 씨는 애들 장난감이 비싸면 얼마나 비쌀까 하는 마음으로 매장을 찾았다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라면서 인터넷 직구를 통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겠다라면서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서 고가의 장난감으로 자녀를 둔 부모들의 등골이 또 한 번 휘고 있는데, 이 최근에 웃돈까지 줘도 못 산다고 할 정도로 아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터닝 맥카드, 이거 이름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메가테릭스가 63,200원이에요. 이걸 사달라는 그런 아이들의 성화가 추석 내내 들끓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터닝 맥카드 관련 제품을 20만 원 넘게 사준 것 같은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사줘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하소연을 하는 양모 씨 이야기가 이 한국일보 기사에 실렸습니다. 대형마트들이 명절 당일 이후 완구 마케팅에 집중하는 것도 이런 사정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최근 흐름이 명절 연휴는 물론이고 이후까지도 완구 매출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마케팅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그래서 1년에 4번이다.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선물도 명절, 추석과 설날 이렇게 해서 1년에 4번이란 얘기인데, 최근 목돈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고가의 제품을 사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제품을 사더라도 상품의 기능과 효용성을 생각할 수 있는 소비자 교육이 어린 시절부터 필요한 시점이라는 전문가의 조언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날씨. 제주도를 시작으로 낮에는 전남 해안에, 밤에는 호남과 경남, 충남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가을비답지 않은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지역에 15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되고요. 경북과 전북 최고 80mm, 충청은 20에서 60mm, 중부지방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6도, 춘천 24도, 강릉과 창원은 22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한겨레 사설 반기문 총장의 새마을운동 예찬을 보는 불편함, 이런 제목의 내용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한국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새마을운동이 회원국에 도입되고 실행되고 있어서 감명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노력으로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에 소개하고 공유하고 있다라고 찬사를 보냈지요. 한겨레는 반기문 총장 발언을 의례적인 것으로 넘겨버리기 힘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최근 여권의 친박 진영에서 새누리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반기문 총장을 자주 거론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반기문 총장과 7차례나 만나고 청와대가 이런 사실을 적극 홍보하는 배경도 예사롭지 않다. 특히 개발 독재 시대의 국민 동원 운동을 반기문 총장이 저렇게까지 찬양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처신인지 의문이다. 적지 않은 제3세계 국가들이 새마을운동의 효율적 방식을 따라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운동의 단점과 한계까지 모두 미화할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한다 쳐도 반기문 총장이 새마을운동 예찬에 적극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반기문 총장은 5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적이었다는 내용이 공개되자 그런 불필요하고 부정확한 소문이 유엔 사무총장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 나는 국내 정치에 한순간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반기문 총장의 언행이야말로 그런 불필요하고 부정확한 소문을 국내에서 확산시키고 있다. 한국 출신의 첫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난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한 반기문 총장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이 자랑스러움보다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